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장 이영경입니다. 저희 학원생들의 심화학습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호흡기계 구조화 기능, 그리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문제점들을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먼저 호흡. 자, 호흡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흡이 뭐죠? 네, 기체 교환이죠. 기체가 교환되는 것, 어떤 기체가 교환돼야 될까요? 그렇죠. 자, 외부에서 O2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난 찌꺼기인 CO2를 내다 버리는 것, 즉 말하자면 이러한 도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자,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비강으로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긴 여정을 거쳐서 결국 전신까지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폐까지 들어갔습니다. 폐에서 폐 주변에 모세혈관에 O2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O2를 가지고 깨끗한 피가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을 거쳐서 자, 이렇게 혈액순환을 타고 전신에 O2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전신에서는 생명 유지가 되어지고 자, 그 내사 산물로 만들어진 CO2를 내다가 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혈액순환을 타고 이번에는 우심실을 거쳐서 자, 다시 폐로 순환이 갈 겁니다. 그러면 폐에서 밀어내겠죠? 예, 폐로 CO2를 밀어내면 폐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밖으로 슉 밀어냅니다. 자, CO2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혈액순환은 단순히 혈액순환이 아니라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전신에 주고 CO2를 내다 버리기 위해서 순환을 하고 있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함께 보기 위해서 호흡이라는 것은 기체가 교환하는 것이다. 즉 이런 도표가 나오면 호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O2, CO2가 교환되어지는 모습들이 여기 있네요. 또 여기 있지요. 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호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모아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비강에서 들어온 O2가 폐까지 이르르고 폐에서 다시 CO2를 내다 버리는 이것을 호흡이 아니라 환기라고 합니다. 환기는 공기가 드나드는 것, 즉 O2가 기도를 타고 폐포까지 가는 것, 또 폐포에 있는 CO2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타고 나가는 것, 이것을 환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호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진짜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요. 여기를 우리는 폐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폐호흡. 그래서 폐호흡을 통해서 O2를 받아들인 것을 전신으로 보냅니다. 자, 일단 써볼까요? 전신. 전신은 세포 그리고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지요? 예, 전신에 O2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신에서 CO2를 내다가 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조직호흡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렇게 해서 내다 버리면 결국 CO2를 밖으로 내다 버리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폐호흡을 다른 이름으로는 외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외부에서, 즉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를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밀어내는 것, 자, 이것을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받은 산소를 전신에 밀어넣어주는 이것을 내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 그래서 외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외호흡이 무엇이고 내호흡이 무엇인지, 즉 폐호흡이 무엇이고 조직호흡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폐호흡이라 함은 어디요? 예, 폐 주변을 지나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O2, CO2 교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폐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직호흡, 즉 내호흡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자, 전신을 지나고 있는 모세혈관과 전신 조직 사이에서 O2, CO2 교환이 일어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조직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우리 혈액순환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빼서 자, 혈액순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심장입니다. 자, 심장은 4개의 챔버로 나눠져 있지요. 이쪽은 우측, 상대방 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좌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측, 여기는 좌측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조금 더 좁은 공간을 심방이라고 부르고요. 예, 맞아요. 심방. 그 다음에 아래쪽은 심실이라고 합니다. 심실. 방실. 예, 위에는 심방, 아래는 심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한번 여기다 같이 봐보고 싶은데요. 자, 혈액순환을 위해서 다시요. 이렇게 해서 전신으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색깔 넣어볼까요? 여기서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폐 주변으로 갔다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런 순환이 있습니다. 이런 순환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런 순환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폐순환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번에는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좌심실에서 빠져나간 혈액이 혈액순환을 타고 쭉 전신에 갔다가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순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혈관 명칭들을 좀 한번 봐볼까요? 자, 대순환을 위해서 좌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우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혈관은 뭐라고 부르냐면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이라고 해요. 여기도 동맥입니다. 다시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순환을 마치고 들어가는 혈관들은 우리는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요, 정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좌심실에서 대순환을 통해서 쭉 전신을 갔다가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순환의 경우에는 대순환이라고 했죠. 이럴 때 그러기 위해서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동맥은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 드릴게요. 자, 대순환을 위해서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혈관은 뭐라고요? 네, 대동맥. 다시 대순환을 마치고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은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에 다시요. 우심실에서 빠져나갔죠? 무슨 순환을 위해서 빠져나가냐면 네, 폐순환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동맥이어서 이 혈관은 폐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폐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폐순환을 마치고 들어가는 정맥은 폐정맥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혈액순환을 써볼까요? 네, 써보겠습니다. 먼저 폐순환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폐순환. 자, 폐순환은요, 어디서부터 빠져나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심실에서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좌심방까지 들어가는 순환, 이것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폐순환은 어디서부터 빠져나간다고요? 예, 우심실에서 빠져나갑니다. 뭘 타고 나가죠? 예, 폐동맥 타고 나가지요. 그대로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폐동맥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을 다시 폐모세혈관으로 갑니다. 자,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폐정맥을 통해서 예,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순환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이거요. 자, 좌심실에서 전신 순환을 마치고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순환을 한번
적어볼까요? 이러한 순환을 대순환이라고 했죠. 대순환. 자, 대순환을 한번 보고 그대로 써볼게요. 어디서부터요? 예, 좌심실에서 다시 대동맥을 타고요. 대동맥을 타고 전신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지요. 모세혈관으로 가고요. 자, 모세혈관에서 다시 대정맥을 타고 예, 우심방으로 갑니다. 우심방으로 가는 순환. 이것을 우리는 대순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대순환을 보면 이렇게 좌심실에서부터 쭉 이루어지는 순환이죠. 이렇게 순환을 대순환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폐경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좌심방까지 들어가는 순환. 이것을 폐순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폐모세혈관과 폐포 사이, 그리고 전신에는 모세혈관과 전신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기로 했지요. 자, 그 기체교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후 하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좀 더 진하게 가볼까요? 이렇게 들이쉬면 자, O2를 폐모세혈관을 통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좌심방에는 뭐가 많아요? 예, O2가 많겠죠. 이 많은 O2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좌심실로 가겠죠. 오, 그러겠네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지금 여기 좌심실이죠. 좌심실에서 모세혈관을 타고 다시 전신에 O2를 밀어 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나면 이번에는 다시 전신에서 모세혈관으로 CO2를 내보내겠죠. 그래서 그 CO2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우심방으로 가기 때문에 우심방에는 CO2가 많았다. 그 CO2가 많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자, CO2가 우심실에 많았고 이렇게 가서 내다가 버릴 거다. 밖으로 내다 버릴 거다. 그래서 무엇을요? 예, CO2를 내다 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을 이번에는 글씨로 한번 쭉 적어본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혈액순환에 대해서 먼저 잘 아시고요. 즉 폐순환과 대순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또 다른 의미로 놓고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환, 이런 호흡은 우리는 폐호흡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같은 말로 외호흡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는 자, 조직호흡이라고 한다. 조직호흡이며 또한 예, 내호흡이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정확히 아시고 나서 이제 질병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쭉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혈액순환과 그리고 호흡, 즉 폐호흡과 조직호흡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들을 보기 위해서 호흡기계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압니다. 일단 쓰지 않을게요. 비강을 통해서, 인두를 통해서. 자, 잠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비강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비강이죠. 그 다음에 인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후두를 타고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로 전달이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호흡기계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겠죠. 이 중에 이제 함께 공부해 보고 싶은 것은요. 자, 먼저 우리 이거 봐볼게요. 이것들 뭐라고 할까요? 자, 색깔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또 이것들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것을 우리는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자, 부비동. 자, 부비동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거고요. 여기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부비동염이라고 하겠죠.
부비동염에 대해서 좀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봐볼게요. 이거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비인두와 중의를 연결하고 있는 관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중의관이라고 합니다. 중의관을 통해서 감기가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중이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뭔가 먹었는데 식도로 들어가면 이쪽이 지금 식도죠. 근데 식도로 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요. 지우고 보겠습니다. 다시요. 음식이 여기에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그래서 푹 하고 막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기도 폐쇄라고 하죠. 상기도 폐쇄가 됐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한 후두, 그 자리가 바로 보통 이렇게 이물질이 걸리는 곳이 후두죠. 그래서 후두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어느 부분이 아주 오랜 기간 반복적인 자극과 염증에 의해서 폐쇄가 되어집니다. 이런 질환을 우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부비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비동이 뭘까요? 부비동. 그러면은 자, 이것을 비강 주변의 뼈 내부의 빈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비강 주변 뼈. 비강 주변에는 많은 뼈들이 있는데 뼈 내부의 빈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자, 비강 주변에 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 색깔로 한번 표현해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것, 그러면 전두골 쪽에 있는 뼈 안쪽에 빈 공간이거든요. 얘는 뭐라고 하냐? 부비동들 중에서 얘는 전두동이라고 합니다. 전두동. 그런가 하면 코 안쪽에 사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안쪽에 빈 공간, 여기를 우리는 사골동이라고 합니다. 사골동. 그 다음에 상악골, 위턱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는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상악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접평골 안쪽에 빈 공간이 있죠. 이것은 접평골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비동은 비강 내부의 뼈 내부의 빈 공간, 비강 주변의 뼈 내부의 빈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부비동에 염증이 왔다고 할게요. 부비동염. 이 부비동염은 왜 올까요? 자, 부비동과 비강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통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감기 후유증으로 부비동염이 되죠. 근데 이 부비동이 하는 일의 대표적인 기능은 뭐냐면 소리 공명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개골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개골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겠죠? 두개골이 무게가 아주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두개골이 무겁다.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호소하는 증상은 두통이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비동염을 가진 사람은 자꾸만 미세한 통로를 통해서 비강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만성비염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만성비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그러면 비강 점막이 계속 부어올라서 코막힘 현상이 있을 거거든요. 코막힘 현상이 있고요. 부비동의 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리 공명 작용인데
소리 공명작용이 안 됩니다. 소리 공명이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질 겁니다. 이것이 부비동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자, 중이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중이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중이염. 자, 중이염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 조금 봐볼게요. 여기는 중이, 그리고 중이관, 그리고 여기는 빈두. 자, 고기가 서로 빈두와 중이관과 중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관을 통로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는 빈두. 지금 코 뒤쪽의 공간이죠. 빈두. 그리고 뭐라고요? 중이. 같은 말로 고실이라고 하죠.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고막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예, 이것을 연결하는 이 관의 이름을 중이관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이관을 통해서 빈두에 있는 균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중이관은 뭐 하는 일을 하니? 그러면 포감기가 중요하죠. 포감기가 중이염으로 진행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중이염으로 진행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중이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겠고요. 자, 그러면 중이염은 누구에게 많이 오는가? 이것도 문제로 좀 다루고 있죠. 자, 어른에 비해서 아가들은요, 이렇게 눈과 코와 입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서 방금 표현한 이 중이관, 즉 빈두와 중이 사이에 중이관이 요렇게 아주 코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중이관의 특징을 봤어요. 누구는? 영아는, 소아는 그래도 좋고요. 영아는 어떤 중이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중이관이 아주 짧아요. 짧고 굵고 직선으로 놓여 있다. 또 다른 의미로 볼 때는요, 쉽게 열린다. 그래서 영아는 감기가 이런 특성 때문에 감기가 중이염으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호발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놓으면 좋겠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상기도 폐쇄 가볼까요? 상기도가 폐쇄됐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서 걸렸겠죠?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하나 하자면 상기도 폐쇄가 됐을 때는 가끔 문제로 나오기를 하임리히 매뉴버를 적용해라. 자, 하임리히 매뉴버를 다른 말로는 복부 밀기법이라고 하죠. 복부 밀기법. 그러니까 복압을 확 올려서 기도에 있는 것을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위치는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검상돌기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검상돌기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게 바로 아래 부분을 강하게 힘을 주면서 위로 축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럼 복압이 주어지면서 상기도에 걸려있는 것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 그런데 상기도 폐쇄가 됐음을 환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상기도가 확 막히면 갑작스러운 불안감, 아주 질식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첫째, 이 상기도 특히 호두에 걸리게 되는데 호두에 있는 성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굉장히 심각한 불안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겠고요. 다음에 자, 이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자, 좀 지울 건 지우고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우고요. 자, 다시 한번 봐보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아주 건강하네요. 아주 통통하고 잘 유지가 됐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기관지에 반복적인 염증이 옵니다. 반복적인 염증이 오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묘화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영구적으로 소묘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좁아졌습니다. 자, 기관지는 이 속 안으로 들어가서도 기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아주 좁아졌어요. 통로가 거의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성 폐질성 폐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주 좁아졌어요. 기도가 좁아져 버렸다. 거의 막혀가고 있다. 자, 이게 만성 폐질성 폐질환이라면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기는 됩니다. 원래 흡기는요, 통로가 좁아져도 되거든요. 흡기는 충분히 잘 됩니다. 문제는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야죠.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장애가 발생하냐면 호기 장애가 발생한다. 아, 기도가 좁아졌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호기 장애가 발생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들어오긴 했지만 나가지 못해요. 그럼 폐 안에는 아주 CO2가 많은 아주 지저분한 공기가 꽉 차 있겠죠. 그래서 호기 장애로 인해서 CO2가 많은 정체된 공기, 정체 공기가 아주 가득할 겁니다. 그럼 폐는 공기 잔류량이 너무 많아지고 효율적인 호흡을 못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치료적인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넓혀야지요. 기도를 넓히기 위한 화학적으로 약을 쓰는 것은 어떤 약을 쓸 수가 있냐? 약은요, 기도를 넓혀야 되겠죠? 이것이 교감신경 흥분제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폐기능이 강화된다 라고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은 기도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코르 기관지 확장제라고 기억해도 괜찮을 만큼 교감신경 흥분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기관지 확장 기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제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호흡을 적용합니다. 호흡으로 좁아진 기도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자, 이 호흡을 보기 위해서요, 좀 그림으로 표현을 드려보면요. 자, 보일까요? 이렇게, 이곳이 보일까요? 예, 이게 입술입니다. 입술이고요. 입을 쭉 내밀고 있죠? 입술을 모아서. 자, 길게 호기를 할 거거든요. 써볼게요. 입술을 모아, 호기를 길게 한다. 이게 2023년 3월 국가시험에 나왔죠. 입술을 모아서 호기를 길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이렇게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만성 폐질성 폐질환은 폐 안에 정체된 공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정체 공기가 가득 들어 있는데요. 이 정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입술을 모아 호기를 길게 했다라는 얘긴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입안에 있는 공기를 한꺼번에 배출하지 않고 입술을 모아서 좁게 구멍을 만든 다음에 후 하고 내보내게 되면 구강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져요. 예, 구강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그 압력은 기관지 쪽으로 가게 되면서 기관지들에도 압력이 높아지고 좁아져 있던, 여기서 의미가 보이죠? 좁아져 있었던 기도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좁아졌던 기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을 단지 오므렸을 뿐인데 이렇게 해주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좁은 입술을 통해서
후 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정체되었던 공기가 후 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모아서 호기를 길게 하는 호흡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 지금 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호흡, 너무 두껍게 써주고 있죠? 다시요. 자, 입술을 모아 중요한데요. 입술을 모아서요. 호기를 길게 한다. 호기를 길게 하는 호흡.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효율적인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를 공급하겠죠. 산소를 공급하는데요. 이때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농도 O2를 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저농도 O2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고농도 O2를 한꺼번에 줘버리면 호흡 중추가 억압되기 때문에 저농도 O2를 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환도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좀 더 꼼꼼하게 많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지금 접근한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포비동. 자, 포비동은 비강 주변의 뼈 내부에 빈 공간인데 여기에 염증이 왔을 때 포비동염이라고 한다. 이때 두통을 심하게 호소할 거고 만성적인 비염을 가지고 있고 코막힘 현상 그리고 소리 공명 작용이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그리 이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중이염에서 꽤 문제로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이 문제로 잘 나옵니다. 중이하거든요. 중이가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통로냐, 중이와 비인두를 연결하는 통로다. 그래서 포감기가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특히 영아는 중이가는 특성상 중이염이 더 호발하고 있더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기도 폐쇄가 갑자기 되어졌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매뉴버를 하임리히 매뉴버라고 하고 복구 밀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가게 될 겁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도가 이처럼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호기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 안에는 지저분한 정체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약을 주는데 교감신경 흥분제를 줘서 기관지를 확장시켜 주는가 하면 이번 국가시험의 문제로 나온 것처럼 입술을 모아서 호기를 길게 해줬더니 그 압력 때문에 좁아졌던 기도가 넓어지고 속 안에 있는 정체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런 호흡을 입술을 모아 호기를 길게 하는 호흡이라고 하고요.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저농도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 고농도 산소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기계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가볍게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